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 regression,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그 계량경제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배워볼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regression입니다. 회귀 분석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속도 내지 않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귀 분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론 다 떼고 그냥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의 여러분 그 통계학이나 어떤 그 계량경제학 그 시간에서 만약에 회귀 분석 배웠다면은 이론적인 접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귀식을 정의하고 그 회귀식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귀식의 추정량 에스티메이터죠. 에스티메이터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컨대 뭐 회귀 분석의 그 추정량 OLS 추정량은 뭐 블루다,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다 이런 종류의 많은 이제 그 성질들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코스 통해서는 그런 이제 그 회귀 분석의 성질에 대해서는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회귀 분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체로 이제 회귀 분석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그런 얘기를 약간씩 이제 언급하면서 할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데이터 이용해서 회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은 머신러닝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습에 좀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좀 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분석의 회귀 모형의 그 성질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정량의 성질은 조금 시간이 될 때 배우겠지만은 이 회귀 모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좀 나면 나중에 실습 좀 하겠지만은 좀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회귀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regression. regre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퇴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용어 자체는 좋은 건 아닌데, 저거로 지으라고 했으면은 regression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progression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하튼, 회귀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왜 이런 단어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요 페이지는 econbigdata.tstory.com이고요. 페이지는 41페이지인데 여하튼 요거는 이제 제 홈페이지에 있는 올라가 있는 이런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의 제목은 일상으로 회귀라고 했고요.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용어가 만들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학뿐만 아니라 계량경제학, 생물통계학 등 심리학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만들어진 지는 2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다른 에스티메이터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실증 분석을 하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보면은 95%까지, 계량경제학 쪽은 대충 한 85%까지는 바로 이 회귀 분석에 기초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이 많죠, 회귀 분석이. 나중에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요 회귀 분석을 알고 모르고는 이제 실증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나누는 이런 모형이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확한 용어를 쓴 사람은 regression이라고 한 용어를 쓴 사람은 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885년도라고 좀 써놨는데 1885년도에 이제 논문에서 요 regre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regression to mediocrity. mediocrity라고 하는 거는 뭐 평범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범함. 그래서 평범함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의 어떤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이제 뭐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멋있게 요즘 용어로 쓰면은 mean reversion이 있다. mean reversion. 그래서 평균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뭐 이제 어떤 주가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내려가기도 해서 어느 평균에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mean reversion, property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원칙격이 되는 게 regression to the mediocrity, 그 평범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한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게이턴이라는 사람이 다인의 사촌인데, 그러니까 사촌이 다인이 이제 진화론을 이제 그 당시에 조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그 이제 진화론을 이제 설파를 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하다 보니까 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종이 다양해지는데 그 종이 다양해지면은 이 분포로 보면은 분포가 점점 이렇게 퍼진다는 것이죠. 분포가 점점 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콩을 키워가지고 콩의 크기와 색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대를 키워가지고 살펴보면은 원래 그럼 이 분포라고 하는 게 근데 색깔의 분포 아니면 뭐 크기의 분포 이런 것들이 뭐 돌연변이들이 생기면서 이게 뭐 최적자의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그 진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게 퍼져야 되는데 분포가 퍼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실제 이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stationary, 굉장히 안정적인 분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인의 이론과 실제 observation, 관측치들이 차이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인의 진화론 자체가 어떤 그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갤턴이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새로운 종이 나오면서도 이 스테이셔너리한 이 그 안정적인 분포를 갖게 되는 이런 그 메커니즘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졌던 것이고 요거를 이제 질문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이제 그 키와 관련돼서 그때는 이제 키를 이제 스테이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이트 아니고 이제 스테이처라고 표현했는데 그 키의 대를 거쳐가면서 그 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뭐 좀 더 수치적인 질문으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아빠의 키가 크면은 자식의 키도 큰 편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키가 크면은 자식도 키가 큰가? 이제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키가 큰 자녀의 부모가 과연 키가 큰 사람들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키가 큰데 그럼 자식을 보면 키가 큰가? 이제 요거 질문이 하나 있고 다른 질문은 키 큰 어떤 학생들을 봤는데 그럼 그 키 큰 학생들의 부모는 키가 큰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기 위해서 갤턴은 이제 어떤 도구를 만드냐면 킹콩스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요. 킹콩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피규어 7처럼 생긴 거. 킹콩스입니다. 이 킹콩스는 뭐냐면은 이게 조금 고정이 잘 안 되는데 여기 피규어 7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깔때기 같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납구수를 여기다 굴리면은 이게 이제 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 요 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칸 하나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납구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굴러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이제 이렇게 얇아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 보면은 이제 이 돌이 이 납구수 여기서 걸리고 왼쪽 가든지 오른쪽 가든지 또 가고 왼쪽 가든지 오른쪽 가든지 또 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베르누이 시행이죠. 왼쪽 오른쪽 가는지.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 분포가 사실은 이 모양이 이제 정규 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베르누이의 합은 정규 이항 분포가 되는 거고, 이항 분포가 이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정규 분포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이 툴을 이제 퀸컹스라고 하는 겁니다. 퀸컹스. 그래서 이제 그 갤턴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칸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요 칸을 중간에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칸하고 B라고 하는 칸을 만들어 가지고 요 피겨 A처럼 여기서 이제 그 납구수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를 굴리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막고요. 여기서 막아 놓은 다음에 다시 요거를 여기서 막아 놓은 걸 탁 치워 가지고 다시 내리면은 여기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먼저 이제 A의 이 납구수를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줄여놓은 거니까 여기서 납구수를 쭉 넣어서 쭉 굴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정규분포가 나오겠죠. 그 정규분포에서 다시 터가지고 다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 다시 정규분포가 쌓이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가 큰 사람의 자식은 키가 클 것인가? 그러면 A가 이제 아버지의 키, 부모님의 키가 되고요. 근데 B가 자식의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때에서 키가 큰 사람은 이제 여기 1번이라고 된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출발한 것들은 이쪽으로 벗어나긴 하겠지만은 이 아래로 가장 많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가 키가 큰 사람이 때로는 키가 작고 아니면 때로는 키가 더 크게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는 요 바로 아래로 가장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모가 키 큰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요 아래로 가장 많이 떨어지니까 그 자식들은 역시 키가 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자식의 키가 크다는 거죠. 자식의 키가. 여기 2번인데 요 2번에 있는, 그러니까 자식 키 큰 사람들을 모아서 부모의 키를 조사해 봤을 때, 그럼 부모의 키는 어떠냐 그러면은, 물론 여기 바로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졌겠죠. 이렇게 떨어졌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여기서도 왔겠지만 제일 많이 온 건 여기서 가운데서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키가 크게 이제 실현이 된다. 이제 이런 관측을 했고, 이 관측에 기반해서 이제 이제 갤턴이 이제 몇 가지 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테이블인데, 요 테이블. 그래서 요 테이블은 이제 갤턴이 이제 논문에 있는 걸 제가 떼어갖고 온 건데, 테이블 1이죠. 그 제목은 뭐냐면은 Number of adult children of various stages born of 205 mid parents of various stages. I mean, 그러니까 이제 adult childre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식이죠. 키가 큰 자식. 그러니까 성장한 자식이고 그거의 키죠. 그 키고 그 다음에 부모의 키. 다양한 부모의 키가 있었을 때 자식의 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테이블이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만드는 방식대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heights of the mid parents in inches. 그래서 구간이 있어요. 여기 64.5보다 낮은 빌로우라는 게 있고 64.5, 65.5, 66.5, 67.5, 68.5 해서 72.6 그다음 above 해서 중간에 있는 parents, mid parents의 인치로 따져본 키가 나오는 거고요. 키가 나오는 거고, 요 키에 속하는 자식들의 키 분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아주 큰 사람의 자식, heights of the adult children. 그러니까 다 큰 성장한 자식의 키가 나오는 거고,
부모의 키가 컸던 사람들은 이제 70, 73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72.5 구간에 들어갔던 사람은 1, 2, 7, 2, 4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여기에 오른쪽 여기 이거 텔리라고 하죠. 텔 끝에 보면은 어드 칠드런의 개수 그러니까 1, 3, 4죠. 1, 2, 1, 2, 7, 2, 4 하면 19고 그래서 요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여기에 속한 미드 페런츠에 속한 부모님의 수죠. 부모님의 수. 잘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 나와 있고 예, 요렇게 분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식으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사실은 이제 요걸 좀 뒤집어야 돼요. 요걸 뒤집어 가지고 제가 똑같은 테이블을 이렇게 뒤집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축은 부모의 키가 되고요. 여기 부모의 키가 되고 여기에 여기가 이제 그 자녀의 키가 되고 그래서 부모가 키가 큰 사람이 자녀의 키가 큰 거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부모의 키가 큰 정도하고 자녀의 키가 큰 정도하고는 이제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요게 데이터고요. 미드 페런트의 키에 대한 데이터고 이게 이제 어덜트 칠드런에 대한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 아까 요 테이블을 만든 거의 데이터죠. 요 데이터를 그려보면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라인 요거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부모의 키가 부모의 세대의 평균부터 1 정도 떨어져 있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식의 키도 자식의 키의 평균에서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떨어져 있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예컨대 뭐 부모의 키가 상위 10%다 그러면 자녀의 키도 상위 10%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은 이 빨간 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라인인데 요 파란색은 요게 이제 회귀분석 라인이에요. 요 중간에 지나가는 라인인데 요 데이터의 중간에 지나가는 라인인데 요거는 요거보다 길게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부모의 평균보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떨어져 있지만은 자식은 자녀 세대의 평균보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 예컨대 저 길이가 0.5라고 치면은 중심으로 떨어진 게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아니고 0.5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키가 크면은 자식의 키도 크지만 그건 맞아요. 맞지만 중간에서 따져보면은 부모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 자식의 키는 그만큼 떨어져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가 키가 크지만은 자식의 키는 평균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갤턴이 그린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녹색, 요 파란색이죠. 요 녹색으로 된 요 라인은 뭐냐면은 부모 세대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에 속하는 자식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이걸 이제 나타낸 건데, 보면은,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에 오면은 그 격차가 감소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요즘 용어로, mean reversion property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갤턴 자체는 regression to the mediocrity다. 그래서 평범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 뭐라고 부르냐, regression이라고 부른다. regression. 그래서, 요즘 뭐 계량경제뿐만 아니고 통계학에서도 대부분 다 이런 regression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요 regression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regression을 왜 다른 에스티메이터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